7번. 나는 바보였다. 어릴 적 나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다. 있었다면 왜 남자애들이랑 노는 게 다를까? 쟤네들은 뭐 하면서 놀까? 이게 전부였다. 초등학교 3학년 7반이었던 나는 당시 반에서 유행하던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었다. 계약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난 5월이었다. 아이들은 봄 계절을 기다렸다는 듯이 밤마다 사겨라, 사귀어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며 이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자투리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를 부르면서까지 같이 반으로 불러 말뚝박기, 술래잡기 및 얼음땡 놀이를 하였다. 반 내에 유행하던 놀이가 빛을 발한 걸까? 반에 한두 명씩 익숙한 남녀의 얼굴들이 반의 많은 아이 앞에서 고백하며 사귀기를 여러 번 하고 있었다. 한 커플, 두 커플, 늘어나는 커플들 속에서 나도 호기심과 함께 한 여자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 3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다. 갑자기 앞문 쪽으로 아이들이 원으로 둘러싸며 오를 연발하고 있었다. 평소답지 않은 환경에 궁금해 그 원 안을 보았다. 반에서 인기 좋은 남자의 민규와 여자애가 사귀게 된 것이다. 남자아이의 고백으로 그 둘은 그 시간 이후 커플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러웠다. 와, 사귄다면 저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부럽다,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4교시가 끝나고 하교하는 중이었다. 하굣길에 이야깃거리는 역시 오늘 사귄 커플 민규와 하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부럽다는 둥, 잘 어울린다는 둥. 근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다시 생각해도 충동적이었다. 나도 그 짝들과 같은 부류가 되고 싶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궁금하니까. 이성교제라는 게 대체 뭐길래 애들이 저렇게 반응할까? 앞에 걸어가고 있던 같은 분단인 여자애들 무리 3명에게 말했다. 야, 나 사실 좋아하는 여자애 있어. 3명 중 2명이 나에게 다가와 누구? 누군데? 말해줘. 라며 나에게 급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난 우발적으로 한 명을 골랐고 말하기는 창피해서 튕겼다. 말하기 좀 그래. 여자애들은 애원하며 누군지 알려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관심받은 게 좋았던 나는 결국 앞에 걸어가는 같은 분단인 여자애들 무리 중 한 명을 찍어 얘기했다. 최승연. 그러자 최승연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여자애가 승연이에게 가서 얘기했다. 야, 땡땡이가 너 좋아한대. 난 그때 그 아이의 앞모습을 보지 못했다. 고백한 것이 창피했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사랑 고백을 했다는 것 그 자체에 창피한 것 같았다. 하나 나의 호기심과 관심이 부른 고백은 싫어 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계속 가던 길을 걸었다.
주변의 여자애들은 처음엔 야, 그래도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사귀어줘 라고 얘기를 하다가 완고한 거부에 결국 포기한 채 그 무리와 서로 헤어졌다. 정말 신기했던 게 난 그때 연애고 뭐고 아는 게 없었다. 집 가면 먹고 자고 컴퓨터하고 그게 다였던 나였다. 그래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내가 고백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뒤를 쳐다보지 않으며 걷던 아이와 그 아이에게 그냥 한번 사귀어줘 라고 얘기하는 그 두 상황이 너무 창피했다. 숨고 싶었다. 아니, 전학 가고 싶었다.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창피했다. 한심했다. 거절당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다. 추리한다면 못생기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거나 남자답게 힘이 세지 않아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바로 뒤에 고백을 한 당사자가 있었는데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그녀. 그 상황을 중계하며 불쌍하니까 사귀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한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라곤 메이플 스토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였던 내가 창피했다. 그 무리와 헤어지고 나서 유치원 옆을 도는데 머리가 띵 하더니 충격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충격에 빠진지도 모른 채 그저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하염없이 집을 향해 걸었다. 유치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 짧은 거리를 지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골목길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다는 것을 머리가 무의식적으로 알아채고 있었을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 눈물은 바람과 만나 한없이 시원하기 그지없었다. 눈물이 나니까 콧물도 같이 나기 시작했다. 닦을 휴지도 없어. 나는 왼쪽 소매로 콧물과 눈물을 같이 닦으며 울음을 멈추려고 했다. 웃기지 않는가? 난 단 한 번도 그 여자애한테 내 있지도 않은 매력을 보여줘 본 적이 없다. 그런 내가 그저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관심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겐 불쾌했을 행동을 내 멋대로 하고 상처 입은 것이다. 지가 멋대로 관심받고 싶어서 고백하고 차인 건데 대체 왜 울었을까?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너무 슬펐다. 사실 생각해보면 호기심만으로 고백한 건 아니었을 거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맘에 들어 했고 결국 관심과 호기심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고백했을지도 모른다.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눈물은 멈출 줄 모르며 흐를 뿐이었다. 익숙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피자 우리 집인 105동이 눈앞에 나타났다. 눈물이 멈추길 기다리며 옆에 떨어지는 벚꽃나무의 꽃잎을 보다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바보인 내가 한심한 나를 발견한 날이었다. 나는 지금 한심한 바보이다. 8번 제목 없음. 본인은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혹은 이야기를 하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 태어날 때 주사위를 잘못 굴렸는지 머리가 엄청 뛰어나거나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능력을 갖거나 혹은 잘생겼거나 그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특수 평균 중 평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며 내가 겪었던 썰을 써내려 가고자 한다.
유일한 소통창인 채팅창에서도 서로에겐 눈길조차 잘 닿지 않는 매일 12시 잠깐 스쳐가는 인연들인 특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아무래도 연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사람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잠시 들고 있는 죽창과 돌덩이를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테스 평균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어찌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뇨 라고 물으시기에 대답해드리자면 본인의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야 하는데 본인은 욕심이 욕망의 항아리에 볼딱지 마냥 많아서 어떻게든 서울권 대학을 가고자 했다. 근데 공부는 적당히보다 더 잘하는 능력이 없어서 찾은 길은 미술이었다. 재수를 하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서울 4년제 미대에 입학하게 됐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름을 말하면 아 하는 그런 허세 부리기 딱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4년 동안 미술학원을 다니고 군대 2년을 제하더라도 6년이 넘도록 미술 쪽 공부를 하다 보니 주위는 전부 여자였다. 주위가 전부 여자일 뿐 나의 대화 상대는 변함없이 돌겜이지만 교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여자인 친구들이 하나 둘 생겼다. 진짜 하나 둘. 그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는 본인과 생각이 잘 통했다. 게임도 음악도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도 비슷했다. 같이 디아블로 켜낭도 하면서 미대의 극악무도한 양의 과제를 뺑겨치고 게임에 열중하기도 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캐릭터의 외형을 2시간 동안 고르기도 하면서 나와 그 친구는 가까워졌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야구팀 정도. 그 친구는 7G를 응원했고 나는 범죄자 집단의 두산을 응원했다. 그러다 나는 입대를 했다. 사실 입대 전까진 나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인생의 연애 경험이래봤자 멋모를 중학교 풋사랑이 전부였고 나보다 1살 많은 그 사람은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서 섣불리 결심할 수 없었다. 그렇다. 쫄보인 본인은 괜히 마음을 확인했다가 몇 없는 친구마저 잃고 싶진 않았다. 훈련소에서 그리고 이등병의 대부분은 그 친구를 생각하며 보냈고 슬슬 짬이 차서 나갈 때쯤엔 이미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 부대 특성상 자주 나갈 수 있었고 나는 매번 휴가를 그 친구를 보는데 애썼다. 그 친구도 자주 나오는 것이 싫지는 않아 결국 저녁 직후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저녁 후에도 미래 없는 삶을 즐기는 우리 둘은 오버워치도 베타키를 받아서 함께 플레이했다. 내려놓았던 돌덩이와 죽창을 다시 손으로 가져가는 테스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리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우리는 헤어졌다. 사실 미래 없는 삶은 나만 그랬다. 전 여자친구는 나와 같이 인생을 즐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내가 전역했을 땐 이미 업계에서 꽤 인정받는 회사에 입사했고 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다. 그 친구는 앞을 향해 걷고 있었고 나는 그 친구 2발짝 뒤에서 페달을 밟고 있었지만 바퀴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때는 작년 10월 LG를 응원하던 그 친구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보러 갔을 때였다.
두산은 이미 한국 시리즈 진출이 확정되었었고 한국 시리즈에서 잠실 더비를 보고자 하는 마음에 LG를 응원하러 둘이 함께 야구장을 찾았다. 9회까지 한 점도 나지 않고 9회 말 겨우 점수가 났던 야구 팬으로서 아쉬운 재미없는 경기였지만 LG는 승리했다. 그리고 난 그 경기를 표 2장을 들고 혼자서 봤다. 사실 끝까지 보지도 못했다. 친구는 약속 때문에 조금 늦는다 나에게 알렸고 경기 시작 3시간 전,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나는 잠시를 혼자서 서성일 수밖에 없었다. 매표원은 티켓팅을 알렸고 잠시 후 경기장 안 함성 소리가 경기 시작을 알렸다. 나는 혼자였다. 6회가 넘어갈 때쯤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다.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다고. 너무 피곤해서 아픈 것 같다며 올 수 없음을 알렸다. 분노나 아쉬움보다 컸던 것은 걱정이었다. 이 바닥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는 그 경기의 결과를 여자친구에게 알리는 것보다 당장 여자친구의 옆에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응원하지 않는 두 팀의 경기를 뒤로 하고 자리를 떴다. 당시 그 친구는 역삼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택시를 잡고 올라가는 미터기도, 안표로 산 야구 티켓비도, 야구장 좌석에서 식어가는 치킨과 거품 빠진 맥주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역삼동으로 향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 침대엔 다리가 내쉬어라. 둘은 그녀의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이요. 차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날 마지막 자존심의 칼끝이 붙잡았다. 난 찌질하게 밖으로 뛰쳐나가 그녀와 자주 게임을 하던 PC방에 가서 푹신한 소파에 파묻혔다. 습관적으로 배틀넷을 켜고 오버워치 게임 시작을 누르려 했으나 도저히 누를 수 없었다. 카톡 보지 않았다. 어디야? 보지 않았다. 내가 설명할게. 보지 않았다. 게임을 했다. 게임은 재미있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정말 재미있었다.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 무료 영웅 20명 증정. 친구와 플레이 시 오버워치 오니겐지 경찰 디바 증정. 와우펫 디아블로 초상화 증정. 스트리머가 플레이할 시 빅스트리머가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즉시 이동. kr.battle.net.heroes 9번 가로수입 사이사이. 안녕. 건네오는 세심한 눈부심에 두리번 불쑥 쳐다봤더니 새침한 뺨 싸다기, 눈가에 지쳐드는 맑은 성강칠에 고개 돌리고 아른거리는 설렌 잔상에 꼭 힘주면 그날 차마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바람결에 나풀거리는 달콤한 속삭임들이 망설이며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같아라. 10번 봄처럼. 조사관은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보았다. 마치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알아내야 한다는 듯이 꽤나 긴 시간이 흘렀고 지루하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오직 진실된 답변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짓을 꾸며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머리를 굴리거나 긴장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투박하고 무뚝뚝한 외모, 말투와 달리 고압적이지 않은 조사관의 태도,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늑하고 편안한 풍경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긴 시간에 걸친 조사를 견뎌내기는 꽤나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공식적인 건 이제 끝났어. 조사관은 서류 뭉치로 책상을 탕탕 쳤다. 톡 하는 소리를 내며 녹음기가 꺼졌다. 시종일관 엄격함, 근엄한, 진지함을 유지하던 조사관의 표정에 처음으로 변화가 느껴졌다. 그것은 흥미로움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괜찮게 생각하는 모양이더군. 조사관의 입에서 좋은, 따뜻한, 착한, 훌륭한, 대단한 등등의 단어들이 쏟아졌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해 주었다는 이들에게 속으로나마 감사를 전했다.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지? 평판을 위해서? 당신의 궁핍했던 생활을 보면 그런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겠던데. 거기다 당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고맙다는 표시 하나 없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나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소. 지금 이 순간에도 춥고 싸늘한 가을이나 겨울을 마음속으로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은 따뜻함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세상의 본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 뜻은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 직접 나서서 힘들게 고생을 했어야 할 필요가 있어? 봄은 구석구석 겨우내 얼었던 모든 것을 찾아가 녹입니다. 산골 깊은 곳도 높은 건물에 가린 음지에도 저는 봄의 화사함, 따뜻함만이 아니라 그 활발함도 닮아 도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싶소?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꿈 같은 세상에 살 수 없다면 지금과 같은 길을 택할 겁니다. 후회 없이. 조사관은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뉘엿뉘엿 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되었다. 조사관은 이 대화를 여기서 마쳐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조사해야 하는 임무상 얼음같이 차갑고 굳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녹이고 흔들 수 있는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자, 슬슬 일어납시다. 아직 갈 길은 머니까. 이제 봄보다 여름이 가까워져 가던 어느 날, 간만에 비가 내리고 날씨가 싸늘해졌다. 뜨겁게 뛰어왔던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던 그날, 사람들은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해온 성인의 삶을 추모했다. 봄처럼 살다 간 사람이라고. 세일라이브 질차대요. 추천해요. 구독해요.